네, 얘가 시작하라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노동예술단 선원, 다 국면이신 것 같은데 또 인사를 드리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선원이라고 노동운동하는 단체예요. 주로 문화, 예술로 활동하는 단체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투쟁하시는 민주노조 운동에 단체 역량으로 같이 함께 동지적으로 같이 운동해 나가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고, 거기서 이제 노래, 뭐 몸짓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교육, 조합원 교육이나 간부 교육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원의 박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몸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여기가 터져가지고 이거 붙였는데 안 붙이는 것보다 안 붙이니까 너무 좀 보기가 그래가지고 붙였더니 또 이상하게 약간 개그 버전이 됐지만 가끔 졸리시면 이거 보면서 한 번씩 웃으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오세준 동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뭔가 좀 다르게 느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내가 세상을 보고 이해했던 것이 조금 달라지는 것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혹시 있으셨던가요? 내가 노동조합 이전하고 지금하고 세상을 보는 내 시선이 이렇게 좀 달라졌네? 라는 게 혹시 있으셨나요? 보니까 있더라고요. 옛날에 관심조차 없었는데 요새 이렇게 하고 연대를 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맞아요. 그리고 가진 것들이 더럽게도 안 나눠가서 지네가 처먹으려고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예전에는 그런 게 좀 들 보였는데 이게 좀 보이더라. 그러니까 그때는 뭐 별로 막 크게 적용한 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노동운동이라고 제가 흔히를 그 옛날에 하는 사람 뭐 구경만 하다가 여기에 소속돼서 보니까 비열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비열한 것들을 보고 이제 좀 갈수록 그런 걸 보면 예전에는 그냥 무덤덤 약간 무덤덤하기보다 그렇구나 했는데 지금은 화나죠. 분노 감수성. 옳지 않은 것을 보고 분노할 수 있는 감수성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체로 보면은 노동자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러시죠. 그냥 뭔가 옳지 못한 거, 나쁜 거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어떤 약간 성격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노동자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20분이니까 한 40분 정도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40분 정도 하고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리고 질의응답을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중에 이렇게 좋잖아요. 오붓하니까 얘기하는 중에 언제든 참견을 하세요. 저한테 참견을 해가지고 잠깐만요. 그게 좀 내 생각은 이런데 하고 얘기를 하셔도 좋고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이게 잘 안 해상도가 좋진 않지만 보이시죠? 네, 이게 좀 가까우면 좋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런 조건에서도 해야 되니까. 자, 큰 글씨가 있죠?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죠? 시작.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그래요. 오늘 할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아까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면서 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냥 이 얘기를 하면은 또 재미가 없으니까 뭘로 얘기를 해볼까 하냐면은 문화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문화는 왜?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이게 무슨 말일까? 써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는 다르나? 네. 다르다. 역시 이미 결론 나왔네요. 끝내도 되겠다. 오늘 교육 끝. 결론 났다. 다르다. 혹시 다르다는 걸 느껴본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노동자는 어떻게 보면 개인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은 또 기업은 또 그 힘이 뭉쳐져 있는 세죠. 구조인데, 그렇죠. 조직적인. 그래서 노동자가 혼자이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조합원이 되고, 노동조합으로. 그래서 그 힘에 맞서려면 내가 억울한데 그 힘에 맞서려면은 우리도 뭉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 그런 힘센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관점하고 내가 노동자로서 힘이 약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두 개가 많이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다릅니다. 결론은. 야, 사람들이 다 똑같지 뭘 똑같이 보지 이게 아니고 사실은 다르다 눈이. 그래서 그 얘기를 문화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얘기하면 가장 많이 공감을 할까 하다가 제가 찾은 게 이거예요. 이런 박수를 제가 그냥 하도 안 쳐가지고 집어넣은 거고. 문화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문화 예술이죠, 그죠? 문화 예술 혹은 문화 컨텐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문화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를 찾다 보니까 이게 뭐죠? 그렇죠. 삼국지죠, 보면은. 예. 삼국지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혹시 삼국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다 아시죠? 삼국지가 기본적으로 중국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문화, 예술이에요. 물론 기본 중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쓴 소설이긴 하지만 하여튼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혹시 삼국지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거는 이거 맞죠. 읽어는 봤다. 기억이 읽지는 않은데 그 도원결이 도원결이 봐봐. 알잖아요. 안 읽어도 알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콘텐츠 중에 읽어보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지만 웬만큼 거기 나오는 걸 아는 게 이 문화예술 작품이 삼국지더라고 보니까 도원결이 알고 있고. 자, 그래서 삼국지를 가지고 노동자의 눈으로 보는 세상과 그렇지 않은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삼국지 하면은 안 읽어봤어도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누가 있어요? 한번 아무나. 관우, 유비. 장비, 유비, 우치회장, 제갈공명. 다 봐봐. 이게 지금 하여튼 안 읽어봤어도 대충 그게 어떤 사람들인지는 떠올라요. 그리고 아마 자녀분들이 계시면 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직도 아마 아이들에게 책을 좀 선물하려면 뭘 할까 하면 약간 이제 영순위로 삼국지를 읽으라고 하죠. 삼국지 3번 읽은 사람한테 덤비지 마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천하무적이 된다. 저는 삼국지를 5번 읽었습니다. 삼국지를 5번을 한국 작가가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번역한 사람들이 다 다른 걸로만 5번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3번만 읽어도 천하무적이 되는데 전 5번을 읽어도 아직까지 천하무적이 되지 못해서 저한테 덤비셔도 제가 못 읽고 하긴 한데 아무튼 자 삼국지 하면 여러분들이 유비, 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떠올라요. 자 이런 사람들을 대체로 2글자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저는 답을 보여드리면서 질문하니까 뭐라 그런다고요? 영웅. 그렇죠. 영웅. 유비, 관우, 장비 이런 사람 영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삼국지를 권하는 이유는 영웅들의 삶을 보면서 이들을 닮아라. 이들에게 배워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영웅은 제가 좀 쉽게 질문 드릴게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질문은 보여드리고 하고 쉬운 질문은 안 보여드리고 합니다. 자, 영웅은 어떤 사람이죠? 어렵죠? 쉬운 질문. 영웅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시작. 좋은 사람. 당연히 좋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애들한테 외워주세요. 애들한테 좋은 사람, 설마 나쁜 놈 보여주면 얘 닮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유비, 관우, 장비 이런 영웅들은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걸 배우라고 책을 권하고 청소년 필독서 영순이에요. 국가기관에 의해서 정해진. 그렇죠. 자, 근데 이 영웅들은 어떤 세상에 나타나죠? 답을 보여드리세요. 그렇죠. 난세는 어떤 세상입니까? 어지러운 세상. 어지러운 세상. 그렇죠. 어지러운 세상. 맞아요.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 삼국지 보면은 죄송합니다. 삼국지 책에 실제로 써있는 건데 뭐라고요? 어지러운 세상이라고 써있죠. 그죠? 난세. 그러니까 난세는 좋은 세상, 나쁜 세상. 쉽죠? 시작. 나쁜 세상. 나쁜 세상. 난세가 나쁜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웅들은 이 나쁜 세상을 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나쁜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구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닮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삼국지 책에 있는 장면을 그냥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시작을 어지러운 세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지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건 좀 어렵다. 요 질문은 뭔가 다음부터 제가 뭔가 상품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까 도원결이 얘기하셨는데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하고 세상에 나섭니다. 그죠? 근데 그
구하고자 했던 어지러운 세상이 왜 어지러웠는지 사건이 있어요. 특정한 사건. 중국 역사에. 그 사건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거기까지는 도원결의까지는 알겠는데 그 사건이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유비관우 장비가 나서서 나쁜 놈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지럽히는 놈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했다. 이건 아시죠? 네. 그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 무리들, 그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당나라 때? 당나라 때 아닙니다. 네. 네, 그보다 훨씬 올라가는데 그 나쁜 무리들을 역사 속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황건적의 난 이렇게 기록해. 기억나. 자, 황건적의 난 시작. 황건적의 난. 그렇죠. 황건적이 뭐예요? 일단 뭐 적자 붙었으니까 좋아 보이진 않죠. 네, 도적대라고 도적대. 지금으로 따지면은 조폭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제 딱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는데 조폭들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막 이런 칼 이런 거 사시미 이런 거를 막 들고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막 위협하고 돈 뺏고 근데 이 공권력도 속수무책이야. 경찰도 힘도 못 써. 경찰이고 만나면 오히려 다 조폭들이 다 때려잡아. 이렇게 된 세상이라면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어지러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는데 공권력도 무력해. 그러니까 유비관우 장비 같은 영웅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 세상을 어지럽히는 황건적 무리들을 우리가 때려잡고 사람들을 구하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유비관우 장비가 나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삼국지라는 책을 5권을 읽어봤다 그랬잖아요. 번역자가 다른 걸로. 근데 그 중에 4권은 뭐라고 이 책이 시작하냐면 어지러운 세상이라고 하고 황건적의 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황건적의 난 난세 나쁜 거잖아요. 난리 나는 거니까. 자, 근데 5권 중에 한 권, 내가 읽은 책 한 권 여기 사진에 있는 건데 여기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거 읽어 보이세요? 요거 황건기. 따라 읽기 시작. 황건기의. 황건은 황건적이겠죠. 네. 나쁜 놈들. 근데 뒤에 두 글자가 뭐예요? 기의. 기의가 뭘까요? 한자는 안 써있지만 유추가 가능하죠. 기의. 기초에다 의리? 그렇죠. 의라는 건 정의롭다. 의롭다는 거죠. 그리고 기는 세우다. 혹은 일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 뜻이 뭐겠어요? 황건이 그렇지. 정의롭게 일어나다. 혹은 정의를 세우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반대. 뭔가 멘붕이 오죠. 네, 반대의.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아까 황건적은 어떤 놈들?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황건적이라는 나쁜 놈들을 때려잡은 유비관우 장비는 어떤 사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황건기의래 이 무슨 소리야? 이 나쁜 놈들이 의롭다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권의 책과 이 한 권의 책은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건데 뭐가 진실일까요? 안 찾아봐서 모르죠. 우리는 한 번도 아마 삼국지라는 책을 보면서 황건적의 난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를 의심 없이 봤을 거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읽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황건적의 난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죠. 황건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이 책에는 황건적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황건농민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건적이라는 집단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기 전에 그 당시 나라가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개판이었어요. 뭐가 개판이냐? 그 권력 잡은 놈들 십상시에 뭐 이래가지고 그 권력 잡은 놈들이 막 엄청나게 민중을 수탈하고 농민들 걸 다 뺏어가고 막 해가지고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흙을 물에 타서 먹고 이럴 정도로 농민들은 배가 굶어 죽고 있는데 이 권력 가진 국가의 권력 가진 놈들이 다 수탈을 하니까 그냥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농민들이 이래가지고는 못 살겠다. 저놈들 저 힘 가진 놈들과 우리가 한번 세상을 좀 바꿔보자. 싸워보자 라고 하고 들고 일어난 게 역사적으로는 황건적의 난이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는 황건 농민군의 봉기라고 하죠. 황건 누런 두 번이죠. 농민들이 뭐 비단이 있겠어요? 네,
약간 요즘으로 올랐다면 광목 같은 싼 그 누런 두건을 머리에 쓰고 일어났다 그래서 황건적의 난이다. 그러니까 보면은 황건적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힘없는 민중, 권력자들에게 수탈당하고 억압당하던 민중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일어난 의로운 봉기였다라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역사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삼국지라는 소설을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건적은 뭐라고 기억할까요? 나쁜 놈들이라고 기억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멘붕이죠. 그러면 그렇게 의롭게 일어난 민중의 봉기를 진압한 유비관우 장비는 어떤 놈이 돼요? 나쁜 놈. 참 쉽지 않죠? 왜냐면 우리 가까운 역사에도 있었잖아요. 딱 황건 농민군 얘기하고 우리 딱 떠오르는 게 뭐였어요? 그 있었는데. 그치. 우리 녹두 장군 맞아. 떠오르는 동학 농민군 있잖아요. 우리 역사에도 농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근데 결국에는 일본군 청나라군을 불러들여가지고 정말 많은 희생을 치렀던 그 동학 농민군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설 하나만 가지고도 완전히 우리의 생각은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자, 저들은 뭐라 그러냐? 물론 그런 얘기들 해요. 이제 역사학자들이 아무리 봐도 이건 좀 너무하니까 이런 말들은 하긴 해. 예를 들면 황건 농민군이 처음에는 좀 의롭게 일어난 건 맞아. 근데 뭐라 그래요? 뒤로 가면서 변질됐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잖아요. 나중엔 도적대가 됐다. 꼭 이렇게 핑계를 대.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뉴스 보면 뭐라고 하냐면 노동자들이 집회 시위를 해. 거기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이게 폭력 시위로 변질됐다. 불법 점거 시위로 변질됐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다.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물론 그 많은 농민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누군가에게 좀 잘못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은 농민들의 민중의 의로운 저항이었고 봉기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토록 영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유비관우 장비는 사실은 농민들의 그 민중을 짓밟은 나쁜 놈이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소설 한국 사람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설, 문화 콘텐츠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세상의 눈이 확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사진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사진 보이세요? 요거. 어떤 사진인지 알겠죠? 딱 봐도 뭐 하고 있어요? 집회, 우리는 집회라고 말하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데모질한다고 합니다. 이미 표현부터가 좀 그러죠.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데 딱 봐도 도심 한복판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은 어때요? 차가 꽉 막혀 있죠? 네. 대충 불 켜진 거 보니까 저녁 시간 같아.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도로를 막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장면을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게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노동자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저 장면을 딱 보면 제일 먼저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일단 보자마자 만약에 지금 제가 일부러 앞에 뭐 써있는지 안 보이게 플래카드가 가려진 사진을 골라왔어요. 같이 판단을 하지 말고 저거만 딱 봤을 때 어떨지.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 나라에 들어달라 했더니 안 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내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여서 그거를 전달하고자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억울할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신 거잖아요. 노동자 하시기 전에도 그랬을까요? 좋아요. 어떠세요? 딱 저거 봤을 때. 안겨려고 하면 좋네. 많이 나와서. 저 나와서 기세 좋게 도로 잡고 긍정적이네. 긍정적이에요. 지회장님 보셨을 때 어때요? 지회장님 못마땅할 것 같아. 저거밖에 안 보였어? 그럴 것 같아. 어떠세요? 저는 지금 집에 건물로 가 있어요. 지회장님 눈이 좀. 이 장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 보이시죠? 집회 시위를 하고. 딱 저 장면을 만약에 뉴스든 어디에서 봤다라면 어떨까요? 노동자 말할 때는 또 시끄럽네. 노동자 말할 때 시끄럽다.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야 대사들이 왜 저럴까 호기심. 그래, 이게 커요. 이게 왜 가요? 노동조합을 한 번 한다는 그 경험이 그냥 노동조합이 민주노조 그것도 간부를 한 번 한다는 그 경험이 세상을 보는 눈을 진짜 다르게 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는 이 노동조합 활동하면 힘든데 또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렇게 세상을 조금은 더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준 것만으로도 노동조합 활동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지금 그걸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 계신 동지들은 대체로 요 앞에 요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자 만약에 내가 요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이라면 딱 봐도 저녁 시간인데 하루 종일 지치고 피곤해 힘들어 죽겠고 이제 일 끝나고 제발 집에 가가지고 내가 뭐 좋아하는 드라마 좀 보고 좀 씻고 잘라 그러는데 저렇게 딱 막혀가지고 1시간 2시간 차가 안 가. 자 그럼 내가 이 버스에 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짜증만 날까요? 욕 나오죠. 쌍욕이 나오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딱 봐도 이게 뭐냐? 이게 난세예요. 왜냐? 멀쩡한 도로를 막고 있잖아. 난리가 났잖아요. 없으니까. 이게 난세야. 세상이 어지러워 지금. 왜 멀쩡하게 버스가 가는 길을 막고 못 가게 하고 저 사람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아우 어지러운 세상이야. 그러면은 저 버스에 탄 사람들은 삼국지를 열심히 읽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읽으라 그래서. 그래서 삼국지를 열심히 읽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어우 이 어지러운 세상, 이 난세를 구해줄 누군가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유비관우 장비같이. 그렇죠? 저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극악무도한 무리들을 처단하고 세상을 구해줄 영웅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긴 하겠죠.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로 요 앞사람들이라는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타나느냐? 이런 자들이야. 이거 사진 보이세요? 근데 좀 해상도가 떨어져. 잘 보이세요? 저는 이 현장에 있었어요. 딱 봐도 요 앞에는 우리가 익숙한 조끼를 입고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같은 민주노총 조합원이에요. 금속노조 조합원들이고 그리고 여기가 대충 봐도 여기 보면 중앙선이고 도로예요. 도로에 이 사람들이 도로를 막고 서 있죠. 그리고 바로 이들이 나타납니다. 보이시죠? 하얀 헬멧 쓴 사람들. 저 사람들이 누굴까요? 무사? 응? 무사지. 딱 봐도 경찰 같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네. 저기 바로 구사대 깡패들이라고 불리죠. 무사대하고 싸우는 거. 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을 처단하고 세상을 구해줬으면 좋겠다. 여기 봤을 때 딱 봐도 이 사람들은 세상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어요. 보니까 빨간 머리띠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황건적은 아닌데 홍건적 정도. 네. 어지럽히고 있으니까 바로 사람들이 저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누군가가 처단하고 세상을 구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나타나세요. 유비관우 장비 하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구하겠소 하고 온다는 거죠. 무사대가. 와서 저 중에는 지가 진짜 유비관우 장비라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유비관우 장비도 관군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따지고 보면 뭐예요? 그냥 여기 표현이 좀 과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러면 이 장면을 봤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응원하겠냐? 누구를? 그렇죠. 왜냐하면 난 어렸을 때부터 삼국지를 읽었거든. 삼국지를 읽었고 삼국지를 보면은 이 홍건적은 똑같이 황건적처럼 보이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그 뒤에 구사대적 사실 진짜 깡패들 저들은 그 세상을 어지럽히는 황건적 같은 무리들을 무찌르고 세상을 구해줄 유비관우 장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회의할 때 왜 오늘 오세종 동지가 이 주제를 얘기를 해달라고 잘 요청을 하셔가지고 갖고 왔는데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잠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 질문에 왜 사람들이 노동조합하면 이렇게 말하자면은 안 좋게 볼까? 왜 안 좋게 보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삼국지 있거든요. 삼국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네. 그렇죠. 자, 뿐만이 아니죠. 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80대 보면은 공권력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예전에 이렇게 여성 동지를 이렇게 짓밟고 그리고 사진이 좀 흐릿하게 여기 어딘지 아세요? 컨테이너 박스. 여기 노동자죠. 그리고 특수부대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불탈을 합니다. 바로 2009년도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 투쟁에 맞서서 공장을 점거하고 있던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폭력이죠. 이렇게 노동자 민중을 향해서 집단적인 폭력이 이루어지는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시끄러운 게 좀. 그렇기도 하고 삼국지일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 이들이 맞을 짓을 한 거야. 황건적이니까. 소위 말해서 맨날 빨갱이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들이 봤을 때 이들은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고. 유비관우 장 같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자, 뭐 한국만 그런 거 아닙니다. 외국도 똑같아요. 이렇게 몇 가지 보고 싶지 않은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왜 이 사회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힘이 센 사람, 그 집단, 대표적인 게 국가죠. 국가가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그토록 분노하지 않고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는데도 세상은 뒤집히지 않을까. 그게 조금 과하게 말하면 삼국지의 힘이다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이 억울해서 우리 특수고용직 안 된다. 우리 노동권 인정해라 라고 하고 시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지금 동지들처럼 아, 저 사람 맞네. 저거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리고 저렇게 특수고용직이라는 게 뭐야. 잘못된 거야 라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돼야 우리 노동조합이 우리가 원하는 걸 쟁취할 수 있을 텐데 세상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상을 보게 눈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지배계급에 의해서.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세요? 경찰서. 아시네. 경찰청장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게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조금 지난 얘기긴 한데 금속노조에서는 교육을 하다가 이 사람 사진이 딱 나오게 되면 진짜로 일단 욕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아직 욕이 나오거나 그냥 나가버리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 어느 분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조현호라는 경찰청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경찰청장이 되기 전에는 경기도 경찰청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이 된다고 하는 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최고 수장이 된다는 거죠. 엄청 중요한 공직이죠. 그렇죠? 그러면 엄청 중요한 공직에 오르려면 뭘 해야 돼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청문회라는 걸 거쳐요. 깨끗해야 되는. 그렇죠. 지금도 청문회를 하긴 하지만 지금 청문회가 청문회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뭐 별 이상한 놈들 다 되죠. 근데 아무튼 청문회라는 걸 거쳐야 되는데 이 경찰청장이 언제 경찰청장이 되냐면 2010년도에 경찰청장이 돼요. 13년 전이죠. 2010년도에 경찰청장이 되는데 이 경찰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네가 경찰청장을 할 거면 네가 경찰로서 업적이 뭔지 네가 경찰청장을 할 만한 이유를 내가. 그렇겠지. 자랑스러운 업적을 얘기해봐라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 사람이 그 현장에서 뭐라 그랬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난 그냥 아이고 이게 글이 그냥 그대로 기사를 캡처해왔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현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지난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점거농성 진압작전을 뽑았다. 정리해고에 맞서 77일 동안 공장을 점거했던 노동자들을 진압한 것이 보람있었다. 라는 말을 지들끼리 술 처먹으면서 지들끼리 한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청문회에서 한 얘기예요. 청문회에서 한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전 국민들한테 한 얘기. 그렇죠?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거죠. 정말 헬기로 위에서 진짜 사람 몸에 닿으면은 바로 피부가 다 뒤집어지는 그런 독약을 뿌리고 이렇게 두들겨 패고 하면서 진압한 거를 경찰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딱 들었을 때 어떠세요, 느낌이? 지금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고 저게 미친놈 아니야? 그렇죠. 돌아버리겠죠.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거를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자, 이게 뭐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좀 우리 이상함을 느껴요. 뭐가 이상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 국민 중에서 노동자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거의 대다수가 노동자일 거예요. 대다수까지는 아니어도 상당수가 노동자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취직해서 일하거나 하지. 네. 내 주변에 농민이신 분, 내 주변에 자영업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다수가 노동자일 거예요. 그럼 국민의 절대 다수인가 노동자라고 봤을 때 그 절대 다수인 노동자들에게 경찰청장이 뭐라 그랬냐면 될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노동자를 때려잡은 게 제일 자랑스러운 업적이에요 라고 말했어. 이상하지 않아요? 절대 다수가 노동자인데 절대 다수가 노동자인 그 국민들을 향해서 나는 노동자 때려잡은 게 제일 잘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회는 안 뒤집혀요. 조현호가 저 말하고 경찰청장이 되거든요. 경찰청장이 됐다고 경찰청 유리창 하나 깨지는 거 못 봤어요. 그냥 납득할 아무리 상식적으로 납득하려고 해봐도 절대 다수가 노동자이면 그 노동자를 때려잡은 게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말하는 경찰청장이라면 경찰청장에 난 경찰청장이 불이 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돌멩이 한 장 날아가지 않나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또 맞아요. 삼국지. 조현호는 진짜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조현호 눈에는 그 노동자들은 뭘로 보였다? 황건적으로 보였고 그리고 삼국지를 읽은 사람들은 그렇지. 그렇게 공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한 사람들은 그 황건적 같은 사람들이지. 그리고 저 사람은 정당하게 황건적을 무찌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아니 지금 윤석열 하는 거 보면 세상이 좀 윤석열 퇴진 이렇게 막 분노가 치밀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조용하지? 라고 생각을 해요. 분노하지 못해서 혹은 행동하기 귀찮아서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깊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많이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 자, 이건 너무 13년 전 얘기, 너무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작년 일이죠. 혹시 이 장면 기억하세요? 네. 뭐예요? 지하철에서 장의사를 그렇죠. 장애자라기보다는 장애인이라고 이제 하죠. 네, 네, 네. 장애인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표현하는데 장애인들이 시위를 하는 장면이에요. 시위 내용이 뭐였죠? 우리도 이동할 권리가 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딱 봐도 지금 어때요? 난리가 났죠? 네. 장애인들은 지하철 바닥에 누워있고 지금 출근하는데 난리가 나고 사람들은 바빠 죽게 여러분들이 출근해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 시간에 장애인들이 저렇게 지하철에 들어눕고 하면서 내가 출근을 못해. 이러면 난세죠. 그러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지하철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데 작년 21일 오전 전국 장애인 차별침해등 22일 만에 지하철 시위를 제기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상에서 경복궁역 진행된 시위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요. 자, 이 사진 한 장을 올리면서 지금 하나, 둘, 셋, 네 줄에 글이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들이 왜 시위를 했는지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제일 많이 중요하게 얘기되는 게 뭐라고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무슨 말이냐?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자들은 어떤 자들? 황건적 같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누가 떠들어대느냐? 이 사람 기억나세요? 아시죠? 이준석이죠? 이놈이 바로 장애인 출근 시위는 비문명이다. 경찰력 투입해서 끌어내야 된다. 경찰력을 투입해서 끌어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장애인들이 시위를 하는 거를 경찰력을 끌어내서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거가 옳다 그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르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거나 적어도 바로 저렇게까지 얘기할 사람은 아니다.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여유가 생겨요. 하지만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집권당의 당대표였어요. 집권당의 당대표면 어떤 정치적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 경찰력 투입해서 끌어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훨씬 많은 국민 다수가 그 사람을 뭐라고 해야죠. 야, 네가 집권당 당대표가 그딴 소리하고
뭐 선거에서 될 것 같아? 좀 미친놈 아니야?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저런 말을 안 하겠죠. 제가 저런 말 하는 건 뭐다? 저런 말 해도 자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왜? 삼국지 읽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저 삼국지 하나 가지고 집요하게 보고 놀아지는 거예요. 왜냐? 황건적이거든 세상을 어지럽히는 장애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관제대모를 합니다. 장애인 시위 빨리 끌어내라고. 관제대모 하죠. 나쁜 데모죠. 그리고 끝내 그 결과로 이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장애인 시위를 하는 장애인 동지들이 사진이 좀 여기가 좀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경찰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 나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런 얘기, 삼국지 얘기를 하면서 노동자의 이제 이 약간 인문학 교육이죠. 인문학적으로 노동자의 관점 교육을 오래 했어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이, 그래도 강사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건 좀 너무 좀 과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아무리 그래도 설마 현재 정부가 노동조합하고 노동자들을 황건적으로 생각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 근데 이거를 고맙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욕을 해야 되는지 애매한 상황이 저한테 생겼어요. 작년에 왜 웃으세요? 이제 살짝 답이 나왔는데 작년에 이거 진짜 나 말하기 애매하네. 나한테 개인적으로 참 이제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렵게 설명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사건이 생겼는데 여러분 지금 민주노총이 되게 중요하게 지금 계속 법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데 계속 밀어주고 아마 윤석열 거부권 행사할 거고 할 거라고 보여지는 민주노총의 중요한 노동 의제가 있어요. 노동법 관련된 여러분 들어가도 굉장히 깊이 관계가 있죠. 그게 뭐죠? 노조법 2, 3조죠. 그렇죠? 노조법 2, 3조. 특히 3조는 우리가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거에 대해서 돈으로 그냥 옥죄려고 하는 거잖아요. 손배 가압류 때리고. 그래서 이거 개정해라 라고 지금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작년에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읽어볼게요. 시작. 노란 공법은 불법 사업을 주장하는 황건적 공법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를 황건적으로 본다고 그랬죠? 네. 실토했어요. 진짜로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 이들에게 노란봉투법이 뭐냐면 그거예요. 노조법 우리 2, 3조 선배 가운데 때리는 거. 그거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 황건적이 누구겠어요? 저기서 말하는 황건적이 누구예요? 노동조합이잖아요. 민주노조. 누구라고? 이 사람이에요. 알죠? 국회의원, 집권당, 원내대표. 뭐냐?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들은 노동조합을 황건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조금 집요할 정도로 문학 콘텐츠 하나만 가지고 이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보는 눈을 어떻게 만드는지. 자,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제 SNS에 올렸어요. 이제 실토하는구나. 너희가 우리를 황건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라고 했더니 댓글을 달은 누가 그럼 지네들은 십상시인가? 막 이렇게 얘기니까 지네가 십상시라는 걸 실토하는 거다. 우리는 뭐라고요? 니들이 말하는 황건적은 맞다. 우리는 황건적이 아니라 황건농민군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맞설 수 있는 우리의 세계관이 필요하고 이 말을 딱 봤을 때 뭐가 잘못되어 있고 우리 관점과 뭐가 다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좀 쉽진 않죠. 자, 그 작업을 이제부터 해나가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뒷얘기 이어갈게요.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지금 우리는 노동자 교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실무적인 교육, 노동법도 그렇고 뭐 교섭 어떻게 하고 임금에 대한 어떻게 실무적인 교육도 하지만 되게 그런 교육에 묻혀서 어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우리가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평생
걔네들은 우리를 벌레로 보는데, 개돼지로 보는데, 우리가 눈이 바뀌지 않으면 그걸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해마다 이런 거죠. 해마다 임금 투쟁해가지고 임금 좀 올릴 수 있고, 법 좀 바꿀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다. 정말 근본적인 거는 그런 교육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노동조합에서 우리 관점을 진짜, 우리 조합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아마 간부들은 지금 보면 그냥 조합원들보다는 훨씬 눈이 바뀌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우리 조합원들은 아까 버스 잠깐 그 시위 사진 보여주면 아직 우리 조합원들은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 가깝거든요. 앞에 시위하는 사람들보다. 그치? 그러면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좀 보면 야, 왜 세상을 그렇게 바라고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답답할 일이 아닌 게 그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교육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조합원들을 어떻게 노동자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바꿔낼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에도 사활이 걸린 거죠. 노동조합 보면은 조합원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안 들어와요. 조합원들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막 이렇게 뭐 노동조합 하는데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고 막 좀 자기들 것만 이기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렵더라도 그 한 사람의 눈을 나처럼 노동자 간부인 나처럼 바꿔내기 위한 노력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도 그런 교육을 좀 되는 한 많이 배치를 하고 조합원들 교육 지겨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교육을 저도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교육을 해도 갑자기 관점이 어떻고 이데올로기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삼국지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문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노동조합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문화가 바뀌어야 관점이 바뀐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그 이데올로기라는 게 일정한 문화는 일정한 사회의 경제, 정치를 반영하고 즉 이데올로기를 형성, 고착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데올로기라는 게 뭐냐면 사실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노동자의 이데올로기란 말이 조금 어려우면 노동자의 사상, 노동자의 생각이죠.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죠. 그래서 노동자의 철학,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세상을 보자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데 문화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를 뭐라 그러냐면 계급사회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네. 근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우리 사회에 계급이 어딨어? 라고 말하지만 형식적으로 없을 뿐 사실은 형식적으로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지 내용적으로는 그대로 계급사고 해요. 맞아요. 더 심할 수 있어요. 왜냐? 아까 여기 동지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본과 계급이 있어. 나 노동자 한 명이 있어요. 이게 1대1로 상대가 돼요? 저는 훨씬 센데? 그렇잖아요. 안 돼. 그걸 계급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노동조합으로 뭉치는 거잖아요. 왜냐? 우리는 1대1로 상대하면 저들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저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단결해서 때로 뭉칠 수 있다. 그래서 자본가를 상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헌법에 나와 있는 단결권의 정신이죠. 그런 근거로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봤을 땐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제발 단결 좀 안 했으면 좋겠잖아. 1대1이면 너무 편하잖아. 야, 너 월급 이만큼 가져가. 너무 작은데요? 그러면 나가세요. 이래버리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못 나가. 그리고 월급 올려라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뭉쳐야 된단 말이죠. 단결된 힘으로 파업하고 뭉치고 덤벼드니까 자본가도 아이씨 이거 어떡하지 하고 어쩔 수 없이 올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제발 단결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온갖 꼼수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노동자들을 헌법에 노동 3권이 보장돼 있으니까 노동 3권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노동자한테 해당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야 니네 노동자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는 단결 못해 이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뭐다? 바로 특수고용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자본가들은 노동자가 아니게 만들면 다 뭐가 돼? 다 사장 돼. 네, 다 사장이래잖아. 내 사장 같아요? 네. 그렇구나. 내면 어떻게 했어? 아무튼 그래서 이게
계급사회예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부터 계급사회가 된 지가 꽤 됐어요. 계급사회 이전에 계급사회라는 건 지배계급이 있고 피지배계급이 있어요.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지배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 따라해볼게요. 지배계급 시작. 지배 그 다음에 피지배계급. 피지배 이거는 우리 조선시대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있잖아요. 막 그 양반들은 이렇게 하고 그 피지배 계급을 민중들은 이렇게 엎드려야 되고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신분 제도는 없지만 뭘로? 바로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미 그걸 강제하고 있다. 노동자 자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사람이 계급으로 나뉘어지지 않았을 때는 문화와 예술도 사실은 노동과 통합돼 있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혹시 이거 보이세요? 딱 봐도 뭐예요? 소죠. 이게 뭐 알타미를 벽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선사시대 막 돌도끼 들고 다닐 때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시인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벽에 남긴 그림이에요. 근데 딱 봐도 그림이 어때요? 딱 봐도 그림이 굉장히 사실적이죠. 사실적으로 그려놨어. 원시인들이. 그 왜 저렇게 그렸을까? 왜 저렇게 이 그림을 그린 목적이 뭘까요? 지금 그림 그리는 목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때는 이 그림을 왜 저렇게 사실적으로 그렸을까? 왜 그랬냐면 저게 목숨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 사냥을 해야 되잖아. 사냥을 하려면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냥 한번 나가면은 저 소 뒷발에 취해가지고 죽고 막 돌도끼 던져가지고 잡고 하는데 그러면 다음에 사냥을 나갈 사람들한테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소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그려놓고 잘 봐봐. 얘는 여기가 약점이야. 여기를 창으로 찔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 노동을 위해서 예술이 존재했다는 거죠. 춤도 마찬가지, 노래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맘모스 같은 거 거대한 어디 1대1로 싸워서 이겨요. 못 이기잖아. 그럼 우린 집단으로 가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집단이 가서 사냥을 하려면 뭐가 맞아야 돼? 손발이 맞아야 돼. 앞으로 그럼 같이 앞으로 나가야 되고 뒤로 빠져야 돼. 뒤로 하는데 앞으로 나가다가는 맘모스한테 밟혀 죽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 리듬이 필요하죠. 하나, 둘,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훈련하기 위해서 뭐 한다? 춤이 이제 되는 거죠. 자, 리듬에 맞춰서 잡아. 자, 하나, 둘, 셋, 던져. 이게 춤이잖아요. 이게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게 뭐 때문에 나왔냐면 노동하기 위해서. 근데 원시시대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가 선사시대가 끝나고 계급사회가 와요. 계급사회가 오면서는 예술이 좀 달라져요. 자, 이게 뭔지 아시죠? 스핑크스 딱 봐도 이게 사실적이에요. 뭔가 그림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이게 조각이 돼 있나? 사실적이진 않죠. 근데 자 예술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약간 추상적이기도 하고 저거 왜 만들었을까요? 저거 왜 만들었냐면 그렇죠. 맞아요. 저기 가면 왕을 지키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은 지배계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봐요.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를 지배하려면 뭘 심어야 될까요? 공포를 심어야 돼요. 이 뭐냐면 이 무시무시한 엄청난 걸 만들어 놓고 가면은 우리가 지금이야 저거 보고 쫄 사람 아무도 저 되게 웃기게 생겼다 이러면 오히려 그러겠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저거 보고 가면은 두려움을 이런 걸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만들겠느냐? 노동자들이 뭐 만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술가가 조각을 하고 했겠죠. 예술이 뭐냐? 이제 계급 지배 사회가 되니까 예술도 지배 계급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당연한 얘기지만 지배계급이 예술가를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야, 너 보니까 그림도 잘 그리고 조각도 잘하고 시도 잘 쓰네, 노래도 잘하네? 그러면 너 일로 와. 너는 노동하지 말고 그림만 그려. 시만 써. 그렇죠? 그럼 저 뭐 먹고 살아요? 내가 먹여 살려줄게. 얼마나 좋아. 나는 계속 글만 쓰고 시만 쓰고 그림만 그리면 지배계급이 날 먹여줄래.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한 예술을 한다? 지배계급을 위한 예술을 한다는 거죠. 자, 그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보면 지배계급의 역사, 계급 지배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에나 지배계급은 소수다 다수다? 소수고 피지배계급이 다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딱 그냥 물리적으로만 보면 소수가 다수를 어떻게 이겨? 못 이기죠. 지배를 못해. 왕은 한 명이고 백성은 몇만 명인데 왕이 지 맘대로 막 해. 그러면
저 새끼 뭐야 하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나이. 싸움을 붙으면 걔가 못 이겨. 심지어 걔네들은 노동도 안 해. 노동자들은 민중은 농사와 노동으로 이게 단련돼 있잖아. 근데 맨날 하는. 근데 맨날 당해. 이게 이상하잖아요. 자, 봐요.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면 절대로 소수가 다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소수가 지금도 우리 사회도 노동자가 다수지만 지배계급이 소수죠. 네. 근데 못 이겨. 아직 못 이기고 있잖아요. 네. 아까 보면은 조현호 같은 애가 왜 그딴 소리를 하겠어요? 노동자들이 다수인데. 자기의 공권력을 안 배우고 있어. 그죠.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쟤네들은 분노하지 않아. 뭐냐? 바로 저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생각을. 그러니까 몸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왜냐? 몸을 지배하고 물리력으로 지배하려면 우리가 다수니까 못 당해. 그렇잖아요. 99대 1인데 99가 덤벼들면 1이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99에 뭘 지배해야 된다? 몸은 지배할 수 없으니까 머리를 지배해. 생각을 지배해야 된다. 이게 뭐다? 이데올로기. 따라해볼게요. 시작. 이데올로기. 그리고 지배자들이 지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를 따라해볼게요. 지배 이데올로기. 시작. 지배 이데올로기. 그렇죠. 아까 삼국지 같은 거잖아요. 지배 이데올로기. 왜냐하면 지배자들의 관점에서 유비, 관우, 장비는 영웅이에요. 민중의 관점에서는 영웅일 수가 모르겠어요. 그건 좀 판단이 어렵긴 하지만 어렵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건 희한하게도 우리를 때려잡은 사람을 영웅시해. 그러니까 조현우도 노동자를 때려잡았는데 노동자들이 영웅시해. 박정희도 노동자 민중을 때려잡았는데 박정희가 노동자 민중이 박정희를 영웅시하죠. 이상하게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뭐냐? 머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머리를 저들은 어떻게 지배할까를 얘기하면서 이런 걸 한번 해보는데 어떻게 지배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느냐. 근데 이거 지난번에 다 계셨죠? 안 계셨어요? 그래 해봤던 거라서 한번 더 해볼게요. 나올래나?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들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났을까? 자, 제가 선창을 하면 후창을 하면 해보세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시는다. 우지신다. 바로 나와. 지난번에 안 계셨는데 바로 나오죠. 소치는 아이는 상대하는 잘하시네. 제 넘어 살의 긴 밭을 언제 갈려하나니. 어머님 생신이 언제시죠? 하나, 둘, 셋, 넷. 네, 4초 만에 나왔어요. 자, 어머니 생신을 물어보면 4초 만에 나오지만 동창이 밝았느냐? 0.1초도 안 가. 바로 나오죠. 근데 혹시 동창이 밝았느냐? 노구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계안이 일었느냐? 제 넘어 살의 긴 밭을 언제 가려 하나니. 이거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본 게 언제세요? 기억도 안 나죠? 최소한 한 30년? 지난 교육 때 안 계셨다 그래요. 아니 금요일로 얘기하다가 아, 그래요? 네가 그 얘기를 하길래. 아, 그래. 그랬구나. 최근이네. 사실 우리는 세뇌시켰어. 저 시조를 한 30년, 40년 지나도 머릿속에 떠올릴 일이 거의 없어요. 저건 모른다고 수영사한테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출퇴근하는데 지장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동창이 밝았느냐 하면 노고질 우진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왜 나오냐?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익혔단 말이에요, 몸에. 근데 이 내용이 뭐예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진과 소치는 아이는 상계안이 일었느냐? 제 넘어 살의 긴 밭을 언제 가려 하나니? 빨리 일어나서 내가 빨리 일어나서 일하러 가라 이거잖아요. 누구의 관점이에요? 일을 시키는 자의 입장이겠죠. 집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러겠어요? 동창이 밝았는데 몸이 피곤하니 잠 좀 더 자자. 그러겠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 그렇지. 노동 좀 적게 하자. 그런데 일 시키는 사람은 그 꼴을 못 봐요. 이놈이 지금 빨리 나가서 밭에 가서 일해야 되는 시간에 아직도 처잡아서 자고 있네. 이게 되게 고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딱 그림으로 떠올려봐. 야, 안 일어나 이 새끼야. 빨리 가서 일 안 해? 발길질 하면서 하는 얘기야. 그거를 되게 고상하게 쓴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이 시조를 외우게 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냐면 머릿속에 없어도 자동으로 나와. 각인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지배 이데올로기는 내가 지배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있다는 생각조차도 못해요. 왜? 너무 자동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고 다르게 그냥 자동으로 작동해요. 뭐냐? 노조 나쁜 놈들. 바로 자동이에요. 노조가 왜 나쁘지라는 생각을 못하게 해요. 노조는 깡패들이야. 왜 그런데? 그럼 그때부터 당황하죠. 왜 그런지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하여튼 그래. 이런 거잖아. 왜냐? 자동 작동하게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제가 그러니까 학부에서 전공이 국어국문학이에요. 저 시조가 아이들에게 외우게 할 만큼 문학적 완성도가 높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저걸 왜 애들이 외워야 되지? 근면 성실해라. 우리 또 있잖아요. 또 지난번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 가실줄이 있으랴. 이거 뭐예요? 보스에게 충성해라. 지배계급에게 충성하려잖아. 죽고 죽었을 때까지. 자, 봐봐요. 근면 성실해라. 보스, 지배계급에게 충성해라. 슬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금속노조 노동자 간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우리 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하는 얘기인데 좋을 때. 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근면 성실하기를. 그래서 파업한다? 그럼 어때요? 파업한다 그러면은 뭔가 일 안 하고 게으르게 하려. 노동시간 단축해라? 저 새끼 게을러 처먹어. 미안해. 게을러 처먹어가지고. 에이, 어떻게든 일 안 하고 좀 놀아보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 세계 최장시간 노동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 노동자들이 이런 거야?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한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이렇게 노동조합은 맨날 일 안 하려고 그러냐. 일을 열심히 해야 뭐 잘 살지. 조합원들한테서 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저 시조를 몸에 익혀왔기 때문에. 뭔가 파업을 한다? 일 안 하려고 한다? 게으르다? 나쁘다. 이렇게 근데 연결돼요. 그러니까 중간 게 생략되고 파업한다? 나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저 시조가 내 몸에 배어서 작동하고. 그리고 제 노래 중에 진짜 사장이 나와라 이런 노래가 있는데 진짜 사장이 나와라 이 노래가 아세요? 그 노래 인천공항에 처음에 진짜 사장이 나와라 여기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래입니다 하고 만들어서 가르쳐 주러 갔는데 진짜 사장이 나와라 하는데 딱 이걸 불러봅시다 하고 불렀는데 인천공항에 계신 그 비정규직 동지들이 딱 안 부르더라고요. 첫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부르기 어려운데. 사장이라고 해도 돼? 사장님. 왜냐하면 되게 높은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차마 내 입으로 사장 나와 반말을 해?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습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은 사장 나오라 다 하고 계세요. 노동자를 바꾼 거죠. 전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 머릿속에 심어놓은 지배 이데올로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문화를 통해서 스며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 지배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환경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얘기했지만 미디어가 있잖아요. TV. 혹시 이 드라마 기억나세요? 네, 많이. 옛날에 이거. 띠리리라 이거 여긴 통한다. 자, 띠리리라 이게 이 드라마 되게 히트쳤던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요 두 명이 나오는데 실제 이제 부부가 됐는데 차인표 나라 그렇죠? 이 둘이 극 중에서 관계가 뭐예요? 사장하고 종업원. 종업 노동자. 판매. 맞아요, 노동자. 자본가와 노동자 관계예요. 근데 드라마에서 내용은 둘이 어떤가?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단언하건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벌어져요. 자, 그리고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거보다 좀 시간이 지나서 이거 봤어요? 꽃보다 남자. 그렇지. 이것도 얘네가 다 뭐예요? 포메. F4. 쟤네가 극 중에서 고등학생이에요. 제가 이 녹화되는 자꾸 쟤네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극 중에 배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배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말도 안 되죠. 근데 쟤네들이 어떤 집안이냐면 다 자본가 집안과 똑같이 권력을 가진 정계 집안. 네, 고등학생. 이 스포츠카 몰고 고등학교를 등교하는 애들이 지배계급이죠. 네. 희한한 게 똑같아요. 이 지배계급 모든 걸 권력을 다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또 사랑하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극 중에서 누구예요? 집불 가진 거 없는 세탁소 집 딸을 사랑합니다. 항상 보면 지배계급은
피지배 계급을 어떻게 하신다? 갖고 놀아. 사랑하신다. 드라마에서 보면 그렇게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드라마가 왜 나올까요? 자, 이건 실제예요. 실제인데 저기 백화점 판매 노동자로 나와 있는데 저 앞에 하필 얘 구준표 얘. 극 중에서 이 구준표 역할을 했던 그 집안이 할아버지가 백화점을 해요. 그런 약간 다 그렇게 좀 돼 있는데 실제로 예전에 이런 거지. 내가 백화점 노동자로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일부터 임금 좀 올리자고 파업한대. 좋아, 파업하자. 그래가지고 머리띠 묶고 이제 백화점 그 로비 앞에 앉아가지고 사장 나와라, 임금 인상 합의해라. 막 그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야. 자, 그래야지 하고 쫓기하고 머리띠를 딱 이제 준비해놓고 텔레비전 한 편 보고 자야지 하고 TV를 딱 켰는데 드라마가 저게 나오는 거야. 띠리리라리라. 나 같은 백화점 노동자인데 사장님이 백화점 노동자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차인표에 녹잖아. 뭐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제가 다른 뜻을 담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나는 내일 로비에서 사장 새끼 나와라 이래야 돼. 그 모습이 예뻐 보일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느니 드라마 속의 시네라처럼 조금이라도 내가 더 한 번이라도 더 웃고 더 열심히 일하시면 사장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유 우리 직원분이 너무 열심히 일하시네요. 월급 좀 올려드려.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환상을 가질까 안 가질까?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추진력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자, 왜 이렇게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거의 반대는 뭐겠어요? 요즘은 그 같은 말이 들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거의 반대는 적대적이라는 거죠. 싸우자는 거잖아. 자, 노동자와 자본가에서 노동자 수가 훨씬 많아요. 노동자가 수가 많기 때문에 자본가와 싸우자. 야,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가 적대적이래. 적대적이면 어떻게 돼? 싸워야지. 싸워서 이겨야지. 싸우자고 덤벼들면 자본가들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못 이겨요. 못 이기기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적대적이지 않아 라는 이데올로기를 계속 주입시켜야 돼요. 그래서 노사는 뭐라고요? 한 가족이다. 이데올로기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가족이라고 강조해요. 가족 대우 받아보셨어요? 회사로부터? 아니요. 근데 가족이라고 해. 그러면 야 파업하고 사장님 나와봐.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게 가부장제의 무서움인데 이 가부장제라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무섭냐면 사장님 나와라 그러면은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사장님 회사를 따지면 니네 집 아버지인데 네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불순하게 하냐 이 불순한 노동자놈들아. 그래. 꼭 이런 이데올로기가 있어 아직도.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사장이 왜 내 아버지야? 저 새끼는 그냥 자본가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를 같은 걸 보면 너무 사랑해. 가족이야. 결혼하고. 그런 거죠. 근데 봐봐.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또 길어지는데 내가 이 꽃보다 남자 보다가 정말 환장하는 적이 한 번 있어요. 이 구준표가 이 고등학생이잖아요. 얘가 자기 할아버지가 백화점 한다 그랬죠. 그 백화점에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면 제 이모뻘, 엄마뻘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큰 누나뻘 되든가. 근데 혹시 이 드라마 보셨어요? 드라마에 그런 장면, 나 그 장면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구준표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백화점을 갈 일이 생겼어요. 가려고 했더니 백화점이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회장님 손자분이 오신답니다. 난리가 났어요. 막 옷 매무새하고 막 관리하고 딱 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 고등학생이 제가 고등학생 비하는 아닙니다만 저 고등학생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했다? 바로 90도로 절을 해요. 이것도 일단 열받아. 왜? 근데 이때 구준표가 지나가면서 아예 안 보죠. 쳐다도 안 보면서 자기 이모뻘 되는 여성 노동자를 쳐다도 보지 않고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야 그것 좀 가져와.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혹시 그 장면 기억나세요? 야 그것 좀 일단 반말도 짜증났죠. 짜증나는데 야 그것 좀 가져와 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여성 노동자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뭐였을까요? 네? 이런 거예요. 그냥 네? 하고 한마디 했어. 왜? 갑자기 그거 좀 가져오라는데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다고 구준표가 지나가면서 한 대사가 뭔지 아세요? 근데 그 대사 정확하게 기억해요. 지나가면서 옆에 따라다니는 놈 있을 거 아니야. 비서 같은 놈. 지나가면서
여성 노동자에게 야 그거 좀 가져와 그랬더니 네? 그랬다고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야 쟤부터 잘라 이러고 있어. 너무 짧았고. 야 쟤부터 잘라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음. 해고는 살인이다. 알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보면 어떨까요? 하나지. 화나고 저놈이 TV 속에 들어가서 한 대 그냥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구준표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아시죠? 그 캐릭터가. 네. 저걸 누가 보느냐? 중고등학생들이 본단 말이에요. 애들한테는 신이에요, 신. 근데 자 보세요. 아이들은 어떻게 보느냐? 아이들을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멋있는 구준표가 야 쟤부터 잘라가 세상 최고 간지예요. 그냥 짱이야. 우와 쟤부터 잘라 너무 멋있어. 뭐냐 동경하게 되는 거죠 자본가를. 근데 내가 만약에 아이가 그 드라마를 보고 와 쟤부터 잘라를 봤냐 어제 봤냐 구준표 너무 멋있어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돼가지고 내일 엄마 이제 해고 반대 집회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어떨까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겠지만 아니 해고된 게 뭐 자랑이라고 거기 시위하고 그래? 좀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해고하는 엄마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을까요? 아니요. 자른 자본가의 모습이 더 멋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드라마들 뭐 이게 너무 옛날 드라마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런 드라마들이 얼마나 지배계급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가 어떤 삼국지처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너무 옛날 드라마 아닙니까 해서 제가 작년 드라마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보셨어요? 네. 이상한 어때요 드라마? 너무 재밌고 너무 무해한 너무 괜찮은 드라마였죠. 벌써 입이 싸게 우영우 얼마나 기뻐. 기러기 뭐지? 이렇게 토마토 인도인 뭐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깬 좋은 드라마다. 저렇게 무해한 드라마를 내가 가지고 온 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일 텐데 저놈이 저 드라마로 무슨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뭘 것 같아요? 저렇게 무해하고 사람들한테 이익이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드라마. 이 드라마 1화에서 우영우 변호사가 했던 대사가 되게 유명해졌어요. 우영우가 드라마에서 첫 변론을 하면서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말이 어눌하고 뭐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뭐라 그랬죠? 바로 법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우영우가 법을 사랑한대. 그러면 우영우가 사랑하는 법을 우리도 사랑해야지. 지켜야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우영우가 드라마 속에 속해 있던 로펌이 어떤 로펌인지 아시나요? 한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로펌으로 드라마에 설정돼 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 현실에서 따졌을 때는 김앤장 아니면 태평양 이런 데예요.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어디가? 하나는 파워. 그래요? 우리 섭외. 우리 저 사측. 파워. 김앤장 태평양 이런 로펌이 뭔지 아세요? 법률사무소 김앤장 출판 기념회 신자유주의를 성공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이에요. 신자유주의가 뭔지 아시죠? 신자유주의의 결과물로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특수고용직, 간접고용 등 노동조합,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뭐냐?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려서 줄였다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담은 게 신자유주의예요. 그걸 누가 했다고? 쟤네들이 했다고 김앤장이 우영우가 속해 있는 그런 로펌이 그 우영우가 속해 있던 로펌에 나왔던 그 변호사들이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근데 실제는 뭐다? 실제 로펌에 있는 사람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로펌이 어딨어? 사실은 거기 보면은 재수없는 놈 나오잖아. 네. 뭐예요? 그 뭐더라? 권모술수? 네. 거의 99.9% 권모술수라고 생각하면 돼. 모든 사람이.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 그런 대형 로펌 이미지 세탁이죠. 그렇죠. 자, 제가 여기 어딘지 아세요? 아사히 글라스 노동자들 해고장에서 지금 8년째 싸우고 있어요. 김앤장 앞세워 178명 문자예요. 김앤장. 아까 얘기했던 로펌이죠. 우영우 변호사가 속해 있을 법한 로펌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1, 2위니까.
이렇게 무해해 보이는 드라마에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우영우가 아까 뭐라고 했죠? 무엇보다 법을 사랑한다고 했죠. 윤석열 정부 뭐라 그래요?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돼요. 왜냐?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뭘 해도 불법으로 만들어버릴 거거든요. 뭘 건덕지를 걸어서도. 그러면 노동자가 왜 파업하는지는 없어요. 파업 자체가 불법이야. 근데 불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우영우가 사랑하니까. 무엇보다 법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법이라는 걸, 사실은 법이라는 것도 지배계급의 이익에 맞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한 편이, 저는 이제 여기 드라마 얘는 되게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어떤 드라마를 대표적으로 뽑아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 것 중에 하나 뽑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영우 얘기예요. 왜냐하면 절대 나쁘다고 의심해 볼 수 없는, 여기에 무슨 지배 이데올로기가 있어? 라고 생각해보는 저 드라마에조차도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드라마뿐만이 아니고 이걸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광고도 있죠. 광고. 요 광고 혹시 소리가 찍어볼게요. 소리는 이걸로 드려요. 소리 너무 작은데? 우리 아빠는 듬직하고 산을 좋아하시고 술만큼 잔소리가 많으세요. 그렇게 30년을 일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나를 키워주셨습니다. 앞으로 아빠랑 같이 출근하고 싶다. 보셨는데 어떠세요? 저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잘 안 보였죠? 잘 안 들리고 대사가. 들리셨나요? 네. 노동계약은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의 일자리입니다. 그 앞에 뭐였어요? 임금 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137만 개를 만든다는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자, 보셨을 때 어떤 느낌 안 드세요? 지금 딸과 아버지가 나와요. 딱 봐도 이 딸은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취직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 구직 노력을 하는 거. 지금도 아마 아빠는 이미 노동자로서 이미 직장 다니고 있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아빠가 지금 데려다 주는 데가 어딜까요? 딱 봐도 어딘가에 또 면접 보러 가는 걸 데려다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저는 아빠와 같이 차별 없는 일자리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빠가 우리 딸 자격증 따느라고 힘들지? 라고 했더니 딸이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먼 하늘 바라보고 있지. 표정이 안 좋아요. 제가 거기다가 말풍선을 한번 달아보면 거기 속으로 뭐라고 딸이 얘기하고 있을까? 그래, 나는 자격증 따느라고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아빠는 이런 자격증이라도 있어? 뭘 믿고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야? 자, 노동개혁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 기성세대, 40, 50대 이상, 50대 이상, 거의 60이 다 된 이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믿고 고임금 받아가니까 우리 자식들이 임금을 적게 받는다. 또는 노동조합 믿고 일자리를 꿰차고 있으니까 안 나가고 희망퇴직 안 하고 꿰차고 있으니까 애들이 취직할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아빠 표정 안 좋죠? 딸이 취직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빠 때문이에요. 이 짧은 광고가 그거예요. 모든 아빠, 엄마들 다 나쁜 놈들이야. 왜냐? 자식들 일자리 맡고 있거든. 근데 그 엄마, 아빠들이 자식들 앞길을 막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다? 노조 때문이잖아요. 노조로, 야, 희망퇴직해. 한 50 됐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시죠? 20, 30대도 들어와야 되는데. 못 나가죠, 우리는. 아직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싸우죠. 근데 싸우려면 뭘로 싸워요? 노동조합으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광고를 보면 뭐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요? 그래, 내가 20, 30대 이런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이렇게 실업자로 힘들고 한 거는 저 꼰대들 때문에, 저 꼰대들이 뭐 믿고? 노동조합 믿고, 저렇게 버텨가지고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야 라는 생각을 할까 안 할까? 하네요.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들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노동계약이라는 건 노동계약이죠. 노동조합 깨고
그 다음에 일반 해고, 이때 당시 일반 해고제거든요. 그냥 해고시킬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애가 뜨잖아요. 이준석이 뭘로 떴어요? 바로 이걸로 뜬 거예요. 공정. 야, 자 여기서 왜 공정 이데올로기가 나오냐? 다른 뭐가 있어요? 자격증이 있어. 아빠는 있어 없어? 없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누가 좋다? 딸이 좋아. 공정 이데올로기의 핵심이 뭐예요? 능력대로 월급 받아야 된다잖아요. 지금 직무성과급제가. 지금 한국 사회는 아직도 연공급제예요. 그러니까 연공급제라고 보기는 연공급제가 꽤 기본으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이 먹을수록 임금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깨겠다 안 깨겠다? 깨겠다는 거죠. 근데 자 이제부터 나이 먹은 사람들 임금 깎을 겁니다라고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굴 내세워야 돼? 누굴 내세워? 젊은 사람들 내세워야 돼. 젊은 사람들이 야 연공급제 싫어요. 능력대로 월급 받아요. 솔직히 나 저 꼰대들보다 내가 일 더 잘해. 나 월급 더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광고, 우리 숱한 미디어에서 어떻게 지배 이데올로기가 관철되는가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노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강남스타일 아시죠? 네. 강남스타일 엄청 유행했잖아요. 사실은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들 한번 볼까요? 이게 사무공영 서비스 노동조합이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오빠도 강남스타일?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저 노래 원곡이 뭐예요?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예요. 근데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노동자들이 집회 현장에서 그 노래를 개사해서 부르는 거예요. 좋아요? 좋을 수 있죠. 우리 얘기를 풍자 있게 한번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볼 거 아니에요. 지나갈 때. 자, 근데 강남스타일은 저렇게 딱 봤을 때 저는 솔직히 개사한 건 하나도 안 들리고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만 들려요. 그렇죠. 근데 강남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강남이 뭘 상징해요? 돈 있는 사람들 자본가 스타일을 상징하죠. 근데 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강남 스타일이 쿨하고 좋은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럼 비강남 스타일은 뭐가 돼요? 그렇죠. 안 좋은 거죠. 자, 강남 스타일 이꼴 자본가 스타일 이꼴 쿨하고 멋지고 좋은 거. 그러면 비강남 스타일 이꼴 무슨 스타일? 노동자 스타일? 그거는 뭐다? 찌질하고? 그걸 왜 노동자가 하냐고. 왜 강남 노동자들이 강남 스타일들과 싸우는 노동자들이 나는 강남 스타일하고 왜 그러고 있냐는 거죠. 자, 그럼 노동자 스타일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강도 용의자 수배 전단지 이거 보셨어요? 여기 보면은 특징 직업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나 식당 배달원 같은 일을 했을 것 같은 인상. 식당 배달원 같은 인상이 뭔데? 자, 나 저거 처음 봐. 한 번 더 가볼까요? 또 강도 사건 용의자 수배예요. 수배 전단지예요. 그치. 뭐라고 써 있어요? 노동자. 신장 180의 노동자 풍해. 노동자 품 뭐야? 그럼 노동자 스타일은 강도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은 쿨한 스타일이고. 우리 지금 노동자. 자, 제가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그랬잖아요. 내가 지나가다가 저런 전단지를 노동조합을 하기 전에 봤으면 어떻게 봤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지금 분할해. 그렇죠. 저게 알게 모르게 노동자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든다? 되게 강도, 나쁜 것들, 찌질한 것들. 그러네. 그리고 강남 스타일 저 노래가 히트를 하잖아. 그러면 아이들도 강남 스타일 노래를 부르면서 뭘 추구하겠어요? 강남 스타일을 추구하겠죠. 근데 난 강남 스타일 절대 못 돼. 노동자의 자식인데.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찌질한 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애가 20대, 30대 가지고 노동조합 가입하자면 할 거야? 노동자 뭐 좋다고 하겠어 안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도 그래서 우리 이건 뭐 애가 안 보겠어. 이건 넘어갈게요. 대중가요 어디를 봐도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게 힘들다거나 임금이 작아서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은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제 노래 중에 진짜 사장이 나와라는 노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그 강원도에 집회에서 가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부르고 딱 나왔더니 한 머리가 희끗한 형님 노동자 한 분이 막 달려오더니 주머니에서 막 꺼내는 거야. 뭘 꺼내나 봤더니 저걸 꺼낸 거야. 뭐냐? 진짜 사장이 나와라는 내 노래 가사를 이분이 현장이 시끄러운 데여가지고 난청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100번을 자기가 들으면서 가사를 썼대요. 왜냐?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처음 집회를 나갔다가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진짜 사장이 나와라라는 노래가 들렸는데, 이건 내 얘긴데? 이게 뭐냐? 자기는 50평생을 살면서 어떠한 노래도 자기의 삶을 얘기해준 노래는 단 한 곡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을 얘기한 노래가 있다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조합원들이 반드시 이 노래를 알아야 된다. 우리 얘기다. 라고 하면서 가사를 손으로 쓰셨다고 그래요. 그냥 민주노총에 연락하시면 가사 바로 보내주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바로 나오는데. 지금 그런 말은 못 드렸지만. 그래서 이분이신데 좀 너무 마음이 저도 그래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뭐냐.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대중문화를 무비판적으로만 보는 것도 되게 우리의 관점을 세우는데 노동조합 간부라면 그조차도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볼 일은 아니고 노동자의 문화가 뭔지를 세워내야 관점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하죠. 혹시 이 예능 프로그램 보신 분 있으세요? 자, 제목이 뭐예요? 먹고 싸우고 생존한다. 뭐냐? 경쟁과 생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시간이 괜찮죠? 자, 이 예능을 저도 봤는데 이 예능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우리 사회 셀럽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한 10명씩 해가지고 마을을 만들어. 이 사람들이 합숙을 하면서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해가지고 이기는 거야. 이기는 팀이 남는 건데 세 팀 중에 오늘 게임을 해가지고 제일 꼴찌를 한 팀은 벌칙이 뭔지 아세요? 내 팀원 중에 한 명을 내보내야 돼요. 근데 내보내는데 누가 내보내느냐? 같은 팀원들이 투표를 해서 내보내게 돼 있어요. 우리 팀에 제일 도움이 안 되는 게 누구냐? 오, 무섭다. 어디서 뭔가 들어본 것 같죠? 네. 과거에는 구조조정을 누가 했다? 자본가들이 했다. 근데 지금은 구조조정을 노동자들 스스로 하는 거야. 너 나가. 그게 뭐냐면 바로 저성과자 해고제죠.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누가 제일 저성과자냐? 쟤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 나가. 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탈락자가 발생하는, 나 몰랐는데 이준석이 여기 출연했더라고. 세 번째 탈락했어. 저는 저기 빨리 이거 얘기하면 안 되구나. 자, 불공정사의 타파. 그리고 혹시 이거 보세요? 지금 시즌2 하고 있는데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라고 안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엄청 볼 거예요. 춤추는 거. 네, 춤추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써있죠? 약자 지목 배틀이에요. 뭐냐? 뭐 추는 애? 경쟁하는데 내가 싸워서 이길 것 같은 애 너 나와 해가지고 배틀을 해가지고 걔는 어떻게 된다?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탈락자가 나오죠. 제가 이걸 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예능을 보고 자라요. 그러니까 뭐다? 경쟁에서 탈락하는 건 뭐라고? 자연스럽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뭐 하자 그래? 경쟁하지 말자 그러잖아. 성과급제 하지 말고 직무성과제 없애고 똑같이 같이 잘 살자. 그러면 아이들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경쟁하고 능력 없는 게 잘리는 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배워왔거든. 자,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서바이벌 딱 뭐예요? 정확히 피라미드 구조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급사회를 훈련시켜요. 지금도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 달인이 돼야 돼. 보험의 달인. 그게 정당한 사회냐고요. 왜 우리는 노동자들이 달인이 될 정도로 살아야 되냐고. 너무 힘들어. 안 그래도 다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인만 사는 사회.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저희 조리사도 근무 끝나면 책 보고 공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뭐냐? 근무 끝나도 가서 업무의 연장이야. 계속 공부해야 돼. 그러면 저 사람이 저성과자로 해고됐어요. 그러면 해고 반대합니다. 부당해고입니다. 그러면은 너는 일 끝나고 너 노력 안 했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네. 남들 노력할 때 지는 안 했으니까 해고돼도 당연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무섭죠. 자, 이런 것들이 이건 제가 노동자 대회 때 연출했던 거의 하나인데 이것들이 노리는 게 뭐라고요? 바로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저항이 없게 만드는 거죠. 여기 보면 스티븐 룩스라는 사회학과 교수인데 3차원 권력은 이를테면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권력자의 이익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도록 뭐가 한다? 문화가 그렇게 만듭니다. 드라마, 예능 다 누구한테 유리해? 자본가한테 유리해요. 자, 이건 제가 저성과자라고 낙인 찍어서 쫓겨나는 이런 퍼포먼스를 했던 장면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런 차별에 저항, 이건 저희 몸속에는 차별에 저항하는 문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차별하지 마. 그리고 봐요. 여기에 이것도 우리가 몸짓 선언할 때 집회 장소에서 동지들과 함께 어깨를 두들겨주고 하는데 표정이 어때요? 자, 저기에 하나 둘 셋 넷 뭐 한 10분의 노동자가 저 사진 안에 있다고 칩시다. 말하자면 사람의 신체적 능력치로 봤을 때 저기는 1등부터 10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렇겠지. 100m 달리기 시켜봐. 나오죠. 1등부터 10등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왜 10등 한 사람은 잘리는 게 당연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냥 봐봐요. 얼마나 화나게 웃겨요. 1등도 10등의 등을 두들겨주고 10등도 1등과 함께 어깨 걸고 저게 우리가 추구하는 이 관점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경쟁하고 누구를 딛고 일어서고 이게 아니고 이게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문화인 거죠. 근데 노동조합이 저걸 대동문화, 같이 함께하는 어우러지는 문화, 너도 적이 아니고 나도 적이 아닌 이런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자본가들에게는 위협적이니까 모든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경쟁해라. 싸워라. 옆에 있는 건 동지가 아니야. 우린 동지라고 그러잖아요. 동지가 아니라 뭐다? 경쟁 상대다. 쟤를 밟고 일어서야 이게 네가 조금이라도 성과업 더 가져가 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한 노동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거를 그렇게 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로 어우러지게. 우린 적이 아니다. 우린 동지다. 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이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이제 미디어뿐만 아니라 주변에 모든 보이는 것을 어떻게 했냐. 이게 학원이에요. 애들 학원 보내시죠. 학원에 플랜카드 걸려있는데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한다. 저거 박명수의 문제. 자, 이거 실제로 제가 아는 동지 한 명이 학교에 참관 수업을 갔다가 선생님이 저 얘기를 했대요. 그걸 자기 아이를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이 나쁜 의도로 얘기했겠어요? 부모들이 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제가 아는 그 동지가 있을지는 그 선생님은 몰랐겠죠. 그 자리에서 바로 손 들고 얘기했대요. 지금 여기 학생의 학부모인데 제 남편, 그러니까 이 학생의 아버지는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합니다. 한 번도 이 아이가 우리 아버지를 자랑스럽지 않게 여겨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점이 다르죠. 아마 내가 학부모로 참관 수업과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 애들을 잘 가르친다.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이데올로기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를 들면 애들 학용품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세요. 개같이 공부해서 정금같이 살아보자. 볼까요? 10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뀝니다.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이 저런 운동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저런 거 하지 말라고 난 사회적 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면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민주노총을 환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애들이 이게 맞아라고 싶은 부모들이 많을 텐데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민주노총이 임투 법제도 개혁 투쟁을 하지만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우리 사회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투쟁을 의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지금 뿐만이 아니죠. 이것도 제가 화장실 벽에 붙어 있길래 찍은 사진인데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면 여러분 다 사장이라고 생각하래. 뿐만 아니라 그렇죠. 사장이 아니니까 사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라고 얘기해요. 그럼 사장 시켜줘 사장이라고 생각할게 라고 답을 달고 싶었어 밑에다. 이것도 월급을 받고 싶은가 성공을 봐봐. 여기도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줄게요. 면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당신의 가치를 아직 모르겠는데 혹시 급여 안 받고 일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근데 내가 입사하러 면접하러 갔어. 근데 급여 안 받고 일할 수 있으세요라고 면접관이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그럴게. 미쳤어요? 야 미친놈아, 내가 돈 벌러 왔는데 이렇게.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 성공 못한다는 거야. 자, 내가 예를 들어 쭉 이거 도둑놈 10번 아닙니까? 하여튼 누가 도둑놈 10번인지 모르겠는데 저거 보면서 입사하는 거예요. 아, 면접 볼 때 이렇게 해야지. 근데 저게 반복되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자, 뭐 넘어갈게요. 아무튼 뭐냐, 이런 식의 자본이 문화를 통해서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곳곳에서 하고 있다는,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회사에서만 하겠지, 아니, 우리 아이들한테도 하고 또 파급력이 써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게 뭐인 것 같아요? 한마음 대축제로 코오롱 아시죠? 이 코오롱에서 해고돼가지고 10년 넘게 투쟁했던 당시 노조위원장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운동장에서 전사원이 코오롱 회장님에게 큰절을, 그렇지. 사장님은 큰절하는 거예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옛날 회사 만약 총무부장이요 퇴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총무부 다 나와가지고 일렬로 저렇게 90도로 했어요. 그래요. 저런데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사장 새끼 나와봐. 야 사장 그랬습니다. 사장 나와 교섭하자. 그게 마음이 작동하겠냐고. 안 되는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까 여기 이제 시간이 좀 오버됐네요. 저 얘기를 해야 돼서. 근데 너무 재밌게 얘기를 잘해 주셔가지고 좀 길어졌는데 재미있으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데올로기 얘기하는데 항상 이 사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치 중립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어.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건 뭐다? 가운데 있는 게 이상적이다. 동의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자, 아까 봤죠. 아까 경찰들이 장애인들을 끌고 가요. 폭력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중립적 행동이라는 건 뭘까요? 막아야 돼. 그건 중립이 아니죠. 막는다는 건 장애인 편에 쓴다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가장 잘 취하는 게 흔히 우리 사회에서 양비론, 양시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찰도 좀 참고 장애인들도 자제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중립 혹은 중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개념이 되는 기본적인 철학적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중도라고 얘기하는, 이게 중도라는 개념이 뭐냐면 덜함도 더함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장애인이 억울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두들겨 패고 끌고 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더함도 덜함도 없는 행동은 뭘까요?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시위를 옹호하는 것이 더함도 덜함도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 물리적으로 가운데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정확히 어느 쪽 편에 서는 것. 노동자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고를 당해가지고 투쟁을 한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중립을 지키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뭔가 잘못해서 잘렸겠지. 회사도 잘못했네, 너무 잘랐네. 이러고 지나가면 세상 편해요. 가장 비겁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을 너 왜 그러냐라고 붙잡고 멱살 잡고 할 수, 그 자기 선택이긴 하지만 노동조합 간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나는 이도 저도 아니고 정확하게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가장 공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이 상황에서 더함도 덜함도 없는,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는 게 더함도 덜함도 없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중도를 지켜야지 해서 화를 좀 참자. 물론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는 우리의 이데올로기도 바로 자본의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문화가 좋을까? 이 노래를 한번 노래 불러도 돼요? 네. 시간이 좀 지나서 괜찮아요? 네. 이 노래 아세요?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 노래가 김남주 시인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이라는 노래예요. 여기 보면은 이 노래를 왜 뜻했냐면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노동조합에서 뭐부터 문화를 바꾸면 될까요? 어떤 관점부터 만들면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보이면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투쟁술래 동지모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뭐라고요?
동지의 손맞자. 여기에 두 번 등장하는 말이 있죠. 뭐예요? 바로 동지라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노동조합에서 절대로 가급적이면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님, 혹은 누구 대리님 하지 말고 동지라고 부르자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그렇게 불러야 정말 동지가 돼요. 관점이 바뀌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동조합을 자본가가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고 너는 너고 얘는 너고 개별이야. 개별화시키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동지야라고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호칭 문화에서부터 자꾸 동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하나의 이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격에 맞서는 우리의 작은 문화 실천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면서 끝낼까 합니다. 어떠세요? 네. 한번 불러볼게요. 함께 가자 우리 길을 전쟁 속에 숨쉬고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뒤에 손 오질러 그 반삭이라면 어디여차 넘어줄게 사랑 어디여차 떨어져 아침에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